공단 부산 해외취업센터입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들리신다면 채팅창 통해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와의 라이브 토크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명회는 우리 공단과 코트라가 중동으로 주관하는 2021년도 상반기 화상면접 주간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두 번째 월드잡 토크 콘서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정지현 대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와의 라이브 토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기관에 대한 소개와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한 이야기를 50분간 듣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작성해 주신 질문 중 가장 질문이 많았던 사항에 대해 15분간 다뤄볼 예정이며 이후 마지막 20분간은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연 시작에 앞서 정부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구직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단계, 정보 제공, 해외 취업 연수, 해외 취업 알선, 취업 후 지원으로 나누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단계에서는 해외 취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해외 취업 설명회와 영문 이력서 작성법 등 해외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해외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통합 정보 사이트인 월드잡 플러스 운영을 통해 해외 취업, 인턴, 봉사 등 해외 진출과 관련된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한 국가 직종별로 어학과 직무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K-무브 스쿨이라는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 박람회 또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해외 구인 기업을 발굴하여 월드잡 플러스에 구인 공고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월드잡 플러스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뿐만 아니라 코트라, 무역협회, 알선기관 등 여러 기관들이 함께 구인 공고를 등록하고 있어 다양한 구인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에서는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위해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 플러스를 방문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공단에서는 현재 서울과 부산, 군산, 그리고 통영 등 4개 도시에서 해외 취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추가 정보를 희망하신다면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해외 취업과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의 봉장종 과장님께서 강연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화면을 향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근무하는 봉장종 과장입니다. 그러면 제 설명회를 진행 앞서 제가 먼저 PPT 화면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월드잡 토크 콘서트를 통해 워킹홀리데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설명회는요, 모든 워킹홀리데이 국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질의응답이나 나중에 이제 이 행사가 끝나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강연은 질의응답 포함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외교부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 사이트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치시면 저희 외교부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는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즉 워홀러의 알차고 안전한 워킹 홀리데이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설립한 정보센터입니다. 저희는 전화, 방문, 이메일 상담, 지금은 이제 비대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SNS,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 서포터스인 월프렌즈 해외 통신원도 운영하고,
그리고 이렇게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워킹홀리데이 관련 정보를 저희는 예비 워홀러뿐만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알바몬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후회 없는 학창 시절을 위해 꼭 해야 할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1위가 해외여행, 2위는 연애, 그 다음에 전공 자격증 취득, 학점 관리,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교환학생, 인턴십, 대외활동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에는 다른 세대, 즉 30대, 10대, 40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또한 20대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부터 만 30세까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흔히들 20대의 특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저는 20대의 특권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1년 해외 치료 비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 국가 정부로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는다고 해서 그 해당 외국 국가 정부나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는 워홀러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해주거나 다양한 경험을 무료로 제공해 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워킹홀리데이 협정 국가에서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1년의 워킹홀리데이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졸업 후 워킹홀리데이 가시는 분한테 꼭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워킹홀리데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신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십니까? 그만큼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온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 동안 잘 되겠지, 누군가 도와줄까 하면서 워킹홀리데이의 막연한 환상을 품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워킹홀리데이 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그래서 저는 본인의 목적에 맞는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가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기준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는 총 23개국입니다. 영국은 워킹홀리데이와 비슷한 청년 교류제도 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접수받는 국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한 해 약 4만여 명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고 이 중 약 70%가 영어권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가 상대적으로 다른 외국어에 비해 준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반해 독일어, 불어, 일본어 등은 즉 다른 외국어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습니다. 또 그런 학원을 찾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스페인어 학원을 찾는다든가 포르투갈어 학원을 찾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권 국가 아닌 다른 제3 외국어 국가로 워킹홀리데이에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영어권 국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2021년 현재 신청 가능한 국가는요. 캐나다, 대만, 홍콩, 독일, 스웨덴,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정도예요.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요. 올해 상반기 모집 공지 시 7월경에 하반기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자 접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9월 말부터 모집 공지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비자 신청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내일은 어떻게 비자 신청 여부가
변경될지는 저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그런 신청 기관에 내가 스스로 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 질문사항에서 만 30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징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요,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 해외 취업 비자 등은 나이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만 30세부터 만 30세까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생일이 지난 2003년생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90년생까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90년생 같은 경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즉 5월 14일생, 그러니까 90년 5월 14일생은 지금 딱 만 31살이 됐습니다. 이분은 더 이상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 91년도생일 경우에는 내년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만 30세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내년에 생일이 딱 되는 순간 만 31세가 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청 나이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요,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국가라면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해당 비자로 캐나다에서 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가 너무 좋았다고 해서 체류 연장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대 1년 동안만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나이가 만 30세 이하라면 캐나다가 아닌 호주나 뉴질랜드, 일본 등 다른 국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로 5개국 이상을 체류한 분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2개국 또는 3개국까지 가시는 분은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어떤 분은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우리나라 외교부나 아니면 저희 인포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나 워킹홀리데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해외 취업비자와 같이 비자의 한 종류예요. 따라서 비자 신청은 내가 가고자 하는 국가 외국 정부의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정부의, 독일은 독일 정부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 신청하는 건 저희가 그래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걸 체류 기간을 좀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했는데 보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비자를 받아도 보류 상태거든요. 이 경우 호주가 국경을 개방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올해 8월이 지나서 생일이 지나면 이제 워킹홀리데이가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분은 8월 이후에는 호주 정부에다가 환급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8월 전이라면 늦어도 7월 전까지는 해당 독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일, 스페인, 스웨덴,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곳에다가 비자를 좀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 추후에 이거는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인포센터 따로 연락을 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복수 비자라고 불러요. 이 복수 비자이기 때문에 독일에 체류한다든지 또는 호주에 체류한다 할지라도 그 체류하는 동안 다른 국가로 여행이 가능해요. 즉 복수 비자는 출입국이 아주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무조건 복수 비자야. 이것이 아니라 나중에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복수 비자인지 아니면 출입국에 제한된 단수 비자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단수 비자면 잠시 한국에 입국했다 다시 해당 국가에 입국하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미리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이제 생각 없이 했다가 내가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해당 국가로 입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수 비자의 경우는요. 그리고 체류 기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대 1년입니다. 그렇지만 1년이지만 무조건 1년을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6개월도 가능하고 8개월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 3개월 정도 갔다 오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용 대비하면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관광 비자로 갔다 오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 호주랑, 그러니까 영국은 아까 제가 워킹홀리데이 비슷한 청년 교류 제도 비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최대 체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호주랑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 만족 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경우는 1년 연장, 또 1년 연장해서 최대 2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비자 신청 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사실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비 서류만 정확히 낸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휴학이나 퇴사,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 어학원 등록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모집 인원, 구비 서류, 모집 기간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다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최소 6개월 또는 1년 전부터 가고자 하는 국가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만 30세 가까우신 분은 특히 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 중 우리 청년들이 서울하는 국가의 비자 신청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현재 신청이 가능한 국가는 캐나다, 대만, 홍콩, 독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영국은 말씀을 드렸죠. 6월 말부터 7월경에 모집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6월 말부터 공지가 나온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모집 인원, 영국 1,000명, 캐나다 4,000명, 뉴질랜드 3,000명,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인 곳도 있고 연 2회 있고, 신청 방법, 이메일, 온라인, 이메일, 우편, 온라인, 방문, 신청 비용, 있는 국가도 있고 없는 국가도 있고, 신체 검사, 있는 국가도 있고 없는 국,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상시 신청인 곳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거의 다 붙어요. 특히 비영어권 국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 모집위원을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캐나다, 영국은 추첨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했을 때 캐나다 4,000명이 모집한다고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 지원한 사람은 12,000명이에요. 영국 같은 것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4대 5대1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1,000명을 주는데 막 4,000명, 5,000명 모이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영국 그냥 로또처럼 그냥 추첨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특정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서 불규칙적으로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여기 선착순위로 얘기했잖아요. 뉴질랜드 같은 거는 2019년도까지 5월경에 모집을 해요. 그러면 아침 7시에 시작을 해요. 그럼 그때 먼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는 사람 순대로 3,000명을 다 채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본 같이 연 1월, 4월, 7월, 10월경 이렇게 나눠서 이제 뽑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거는 2019년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신청 기간이 막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를 생각하신다면 공지가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국가가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걸 알기를 원하시면 저희 인포센터에 전화 연락 주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자 신청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여건이 유효기간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를 확인을 안 하고 무작정 신청하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여건 유효기간이 충분한지, 이 충분하다는 건 뭐냐면 현지에 체류하고도 돌아올 때까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건데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최소 여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건이 체류기간 내가 현지에서 체류하고도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부족하다 싶으면 여건을 새로 만드시고 비용이 발생하겠죠. 좀 아깝더라도 그래도 여건을 만드시고 신청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정신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라인 신청하는 곳이 있죠. 그 방문 신청해서 비용을 지불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하실 때는 체크카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비자나 마스터, 해외 사용에 관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체크카드 같은 거는 해외 결제가 되더라도 할지라도 어쩔 때는 이게 결제가 되는데도 안 됐다고 되는 경우에 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젊은 친구들은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내 것이 아닌 부모님 거나 다른 누군가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결제를 해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용카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에 신용카드 하는 것이 또 환불 신청할 때 어떤 국가는 환불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환불 신청도 할 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정보를 전체 국가를 보기 가장 쉬운 것은 저희 인포센터 홈페이지 국가 및 지역별 정보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때 확인하고서 국가가 결정되면 해당 대사관 홈페이지,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 공간 대사관 홈페이지, 예를 들어서 독일이면 주 한국 독일 대사관, 프랑스면 주 한국 프랑스 대사관,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영국 국경청, 캐나다 이민국, 호주 이민성, 뉴질랜드 이민국 이런 식으로 해당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자격 조건이라든지 구비서류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제가 해당 국가에서 최대 1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 국가 정부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온 워홀러에게 합법적으로 일을 구하거나 어학원을 다니거나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구한다는 것은 정규직 직원보다는 사실 한국에서 이제 하는 서비스 직원들,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에 취업하는 그 정규직 직원은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아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년을 체류하기 때문에 일을 구하거나 어학원을 다니거나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해외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1년치 생활비를 들고 간다? 그럼 저는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현지에서 그냥 방구석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워킹홀리데이 비자입니다. 하지만 일을 할 경우에는 국가별로 취업 제한기간이나 어학연수를 할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된다. 자칫 잘못해서 이 제한기간을 넘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워홀러들은 그 제한기나 이거를 넘기지 않고 거의 다 준수한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많은 워홀러들은요, 현지에서 생활비와 여행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무조건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어학연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요. 여기 협정상 규정 없음이 보이시죠? 여기도 협정상 규정이 없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체류 기간 1년 동안 특별한 제한 없이 일과 어학연수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호주, 그 다음에 여기 홍콩, 독일에 보면 한고용주 밑에 6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뜻하냐면 현재서 일은 가능하다. 그런데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즉, 뭐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4개월, 5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일이 가능하고 6개월이 끝나면 더 이상 그 고용자 동일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다른 고용주를 찾아서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개월이면 최소 고용주를 일자리를 2번 옮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학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호주는 4개월이죠. 이 얘기는 내가 어학연수를 2개월, 2개월 나눠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최대 4개월까지 어학연수를 하면 더 이상 그 이상 어학연수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 어학원, 그러니까 해당 국가에 등록된 어학원에서 공부한다는 경우 얘기고요. 내가 1대1로 가외하는 그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 경우 보통 개인의 필요에 따라 현지 어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워킹홀리데이 초기 정착 시,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로 가자마자 어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학원에 다니면 어학원에서 크고 작은 것들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면 친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데는 도움이 돼서 현지 적응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많은 유경험자들이 말하기를 한국에 비해서 수강 비용이 비싸고 내가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언어 실력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학연수를 할 경우 맥시멈 현지 초기 정착을 한다는 가정하에 2개월까지만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그 이상 한다는 것은 약간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일과 어학연수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용주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데, 저는 어학원 하니까 이 시간까지는 못하니까 이 시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고용주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학원과 일을 같이 병행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어학원에서 하는 뭐 액티비티도 있고 숙제도 있고 또 일을 배우다 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이러다 보면 두 개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학원 2달 다닐 동안은 어학원만 집중하다가 2달 이후에 이제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생각하시면 거의 비자를 받으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제 그때부터 해외 나가는 게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나가는 것 때문에 사실 비자를 받는 경우가 없었는데 한 분이 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워킹홀리데이는 최대 1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만은 정말 특이해요. 그래서 현재 체류하면 체류 기간이 처음에 가자마자 180일이에요. 그래서 180일 되기 2주 전에 해당 이민국에 가서 또 180일 연장 신청해서 또 1년 동안 체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현지 국가 갈 때 되게 불편해졌어요. 보통 외국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를 해요. 근데 그게 병원에서 PCR 음성 확인서 결과를 받는 데는 일주일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통 많은 분들이 PCR 음성 확인서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내가 가기 하루 전에 공항에 가요.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고 다음날 결과를 받아서 그를 지참하고 해외에 떠나요. 근데 해외에 떠나면 좋은데 또 현지에서
국가마다 다르지만 또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워킹홀리데이뿐만 아니라 학생 비자 또 뭐로 또 해외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비용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워킹홀리데이를 지금 비자를 받았거나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올해까지 어찌 보면 그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예전에 비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 인포센터에서는 사실 워킹 홀리데이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 하나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워킹 홀리데이 현재 도착했어요. 친구를 사귄다? 그럼 누가 보장할까요? 그리고 좋은 경험을 한다? 누가 보장을 할까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구한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한다? 사실 이게 너무나 불확실하고 막연해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분들은 유학원 등 영리업체를 통해서 그 워킹홀데이 상품을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그 상품이 나의 불확실성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워킹홀데이는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워킹홀데이를 가신다고 결정하셨다면 출국 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워킹홀을 준비할 때 나만의 목적과 계획을 정하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라. 이 얘기를 한 게 무엇이냐면 이걸 준비해두면 보면 현지에서 그런 어떤 계획이 어긋나더라도 그 버킷리스트대로 내가 빨리빨리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 워킹홀드에 만난 대다수 워홀러들이 꼭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인포센터에서 외교부 서포터즈 해외 통신원과 그 다음에 워홀 프렌즈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워홀 프렌즈 해외 통신원 저희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별도의 설명을 통해서 유경험자를 많이 찾아서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강조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현지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언어 공부는 반드시 하고 오라는 당부였어요. 왜냐하면 워홀러들이 처음 워킹홀 도착하고부터 3개월까지, 즉 초기 정착 시기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현재 도착 후에 무엇 하나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고 미처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숙소도 구해야 되고 일자리도 구해야 되고 은행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휴대폰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이게 정말 멘붕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처음 이때가 가장 어렵고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내가 실수하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한다는 거 아닌지 이걸 너무 염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만일 내가 현지인과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초기 정착은 더 힘들고 자신감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워킹홀데이로 가서 경험할 수 있는 폭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호주로 가장 많이 가요. 사실 제가 아까 70%가 영어권 국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중에 80%가 호주예요. 왜냐면 호주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상시 신청이니까 누구나, 그리고 온라인 신청이라 누구나 가기 쉽게 돼.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언어가 안 되니까 호주에 가요. 나 언어 안 되네. 어떡하지? 그래. 호주에 있는 한인 교포에서 밑에서 일을 해야지. 왜냐면 한인 교포에서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국어, 영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주방 안에서 일을 했더라도 설거지, 그다음 요리를 하면 주방 보조, 요리사 다 한국어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빙을 한다면 약간 언어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은 누구랑 같이 함께 공동생활, 즉 쉐어하우스를 하느냐면요. 한국인끼리, 즉 한국인끼리 하는 걸 한국인 쉐어하우스, 다른 외국인들이 있다면 외국인 쉐어하우스 하는데 한국인 쉐어하우스를 써요. 그리고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안 써도 한국어로만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요. 이런 분들은 한국어가 안 되니까 때로는 나쁜 고용주를 만나요. 근데 그 고용주가
현지 법적인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 강도는 센데 제대로 보장은 못 받고 그러다 끝나고 나면 여행은 언제 하느냐? 왜냐면 일 끝나고 남은 이틀의 하루도는 힘들어서 그냥 집에서 잠만 자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행도 자기 친구들끼리 차 하나 빌려갖고 짧게 한두 달 여행 한 달? 아니 일주일 여행 갔다 딱 와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생활하는 거 뭐가 다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 공부가 99.9%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거기 더 나가서 여기 저희가 말씀은 초기 정착이나 안전정보, 업종별 이력서 준비, 일자리 가능업체 검색, 최저임금 이런 법적인 구조, 그런 구제 사항들을 검색해서 알고 간다면 현지에서 한결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현지에서 어떤 주로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지에 도착 후 일자리를 구해서 안정적인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 초기 정착 정보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외 정보들은 사실 거기 가서 알아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무엇이냐면 단기 여행자 숙소, 휴대폰 개통하는 방법, 장기 숙소 구하는 방법, 외국인 등록하는 방법, 은행계좌 개설, 일자리 구하기, 재외국민 등록 신청, 현지 운전면허증 신청 이런 것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인포센터 홈페이지나 저희 네이버 카페나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거 캐나다 밴쿠버 휴대폰 개통. 그러면 많은 워홀러들이 하면 워홀러들이 자신의 경험을 올려놨거든요. 그걸 읽어보시면 그렇게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등록하는 방법, 세금을 내기 위해서 등록하는 외국인 등록 방법이 달라요. 이것도 치면 저희 인포센터에서 어떤 건지 그 명칭을 알고 해당 사항에 대해 검색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씬이라는 단어를 써서 씬 등록이라는 단어를 쓰고 호주는 TFL,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IRD. 이게 국가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국에서 드는 비용은 비자 신청 비용, 신체 검사 비용, 여러 그다음에 항공권 해서 약 대략적으로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드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어학연수를 안 하고 현지에 도착 후 3개월 동안 필요한 초기 정착 자금이라는 가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에 120을 잡아요. 최소요. 그러면 3개월치 생활비용 360이 들어가요. 이거 코로나 없을 때.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자가격리 비용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한 14일 한 정도 되는데 그 국가마다 다르지만 평균 200만 원이 들어가요. 아니면 더 이상 더 왜냐면 거기서도 또 코로나 검사하는 국가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자가격리 기간 또고 3개월 하면 못해도 700에서 800만 원, 최소 600, 아니면 최대 800만 원 이상을 들고 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어학연수를 한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 최대 2달치만 어학연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학연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학연수 비용 한 달에 최소 100만 원? 그럼 200만 원이 더 들어가죠. 그렇게 따지면 어학연수라 했기 때문에 돈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나 내년까지 만약에 워킹홀리데이 나가신다면 그건 꼭 알아보셔야 돼요. 첫째, 항공권을 비행기표를 끊으실 때 절대로 그러니까 어릴 경유해서 가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이렉트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경유해서 갈 때에 그 경유지에서도 한국인이 입국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 경유지 국가에서 해당 국가에 입국할 때 이 해당 국가에서 이 경유지 국가를 어떻게 제한을 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직통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 단기 숙소를 구할 때 이 숙소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자가격리가 가능한 그 숙소냐 숙소이지 않느냐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보통 코로나가 끝나면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내가 지참을 하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 전에도 여권은 당연히 갖고 가야겠죠. 그 다음에 워킹홀리데이 입국하고 가서 승인 편지를 갖고 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워킹홀리데이 보험, 항공권, 숙박 예약증 이런 것들은 입국 시 입국 심사관이 얘기를 해요. 너 이런 것들 갖고 왔냐? 그럼 그 자리에서 보여줘요. 그런데 이것들 외에도 이것들을 사실 사본으로 별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 온라인으로 저장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가 나중에 또 이거 찾으려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가끔 가다 그러신 분이 있어요. 가장 최악했던 분이 비행기 안에서 여권을 잃어버리셨어요. 아이러니하죠. 그건 입국이 안 돼요. 뭘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얘기를 하려면 사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없다면 출입국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비행기 탔는지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그래서 근데 여건이 없던 그분은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여건이 없어. 다시 갔긴 갔지만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상비약이라든지 의사 처방, 안경, 그 다음에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국제학생증 등은 지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한국운전면허증을 가져가신 이유는 현지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운전면허증은 관광비자로 가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유효기간이 1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국가마다 다르지만 이거를 한 달 또는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지 운전면허증을 교체해서 이런 운전면허증도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온라인 신청을 하는 국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온라인 신청을 하는 국가들은 여러분들이 저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세요. 왜냐면 추후에 내 워킹홀리데이 비자 여건을 변경하는데 뭔가 변경하려면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갖고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사실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워킹홀리데이 보험을 가입하고 가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드려요. 특히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현지에서 아프면 비용 우리나라 같은 건강보험에 해당 안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 보험 갖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약 2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는 워킹홀리데이 보험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워킹홀리데이 보험을 들고 가게 돼 있어. 몇몇 국가들은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단기 해외여행이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가신 분들은 이제 장기 체류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나 아니면 현지 일자리 숙소 등에서 부당한 노동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언어나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게 더 힘들고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사실 해외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노출되면 우리는 그 국가에서 보면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항상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최악의 경우 예전에 그런 경우 있어요. 워킹홀리데이를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도 있어요. 한 예로 들어볼게요. 그 맨 밑에 보면 낯선 삶에 지날 때 친절이나 부탁 경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경우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호주에 워홀러였던 분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한국에서 오는 택배를 대신 받아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택배에 무엇이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해 정확히 친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얼마 돈을 준다고 해서 그냥 약간 생활비 벌 수 있겠다 생각으로 응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거는 감기약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통용되는 감기약인데 이 감기약이 호주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약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키로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 오는 택배량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워홀러는요, 호주 경찰에 잡혀버렸어요. 마약 운반책으로요. 그래도 다행히 한 1년 후인가? 1년 후에 재판을 받아서 풀려나긴 풀려났지만 호주에서 추방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왔지만 이분은 일상생활한 게 아니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
변호사까지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 재판 비용도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워킹홀리데이지만 진짜 호러블한 워킹홀리데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남의 부탁이나 또는 지나친 친절, 음료수 제공, 그 안에 저기 들어있어 있거든.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제로 물건 훔쳤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에 이런 것 사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그 에티켓이나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호주에서 운 나쁘게 교통 법규를 어겼다가 벌금을 안 내는 바람에 추방den신 피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성에 관련된 거, 그 성매매나 이런 것들 잘못하면 무조건 추방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지만 그 성인물 있잖아요. 영상 같은 것도 갖고 있어도 걸리면 무조건 추방이에요. 조심해 주셔야 돼요. 어떤 국가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워킹홀리데이 해외 나간다면 사건, 사고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고 또 유사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워홀러를 위한 안전행동수칙 12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인적이 드문 시간대 취약지역 상가. 당연한 얘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이른 새벽 또는 밤늦게 출퇴근할 수 있거든요. 또는 여행 중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혼자 있거나 인적이 드물거나 어두운 곳은 타인의 시선이 없어서 사건, 사고의 타겟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큰 공원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그 의자나 그런 나무 밑에 앉아있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누가 와서 나 때리고 도망가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계약서, 주거계약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할 것. 여러분, 워킹홀리데이를 가신 분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일터랑 숙소예요. 직장에서 보통 사람이 생활비 버는데 한 주 25시간을 일을 해야지만 생활비를 어느 정도 충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숙소는 잠자는 곳이니까 최소 하루 8시간 이상 숙소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난 월프렌즈는 게스트하우스에 있었었는데 쉐어하우스는 아니고 홈스테이였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쫓겨났어요. 홈스테이 망가 싸워갖고요.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 재판 걸어서 이겼어요. 다행히. 그런데 그 재판 결과가 한국에 돌아와서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정도로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참 골치 아파지거든요. 근데 고용계약서를 보시면요. 고용계약서에는 시간당 최저임금, 고용 혜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고 주거계약서에는 보증금, 공과금, 최소 거주기간 등의 이런 법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런 계약서들이 현재 체류할 때 보호해주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외국민 등록 신청.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세요. 원래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신 분만 아니라 뭐 학생 비자라든지 어학연수 비자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몰라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할 것을 늘 권장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사건, 사고나 지진, 태풍, 큰 재난이 발생 시 우리나라 정부인 대사관, 현지에 있는 재외공간에서 여러분들 소재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재외국민 등록하지 않으면 현재 있는 대사관에서는 여러분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일본, 대만, 칠레, 그 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건 지진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저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마약, 도박, 성매매 관련 업소 출입 금지. 사실 여기서는 약간 마리아나가 많아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캐나다에는 마리아나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마리아나 쿠키도 만들어서 주고 여러 가지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국가에서 보면 이런 마약이라든지 도박, 성매매는요, 합법적인 국가가 있는데 이것은 자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거의 맞아요. 특히 우리 국민은요, 내가 해외에서 이런 것을 했다 문제가 생기면 현지법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또 처벌을 받았어서 이중 처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1번째, 일자리 사고 팔기, 환정, 국제송금, 중고매매, 보이스피싱 등 사기주의. 여러분, 제가 아까 워홀러들은
이제 초기 정착 자금을 이제 코로나가 없을 때 최소 360만 원 이상 들고 가야 되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얼마를 들고 가냐면요. 정말 극단적으로 50만 원 들고 가시는 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평균 200 정도 들고 가더라고요. 200이면 한 달 반 정도 생활비면 딱 끝나죠. 그런데 만약에 생활비가 떨어지거나 장기간 일자리 구해지지 않으면 이게 사람 미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돈 얼마 나한테 줄래? 내가 내 일자리 양도해 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100% 거의 사기예요. 보통 현재 친한 친구를 사귀면 그 친한 친구가, 너 일 아직 못 구했구나. 내가 우리 고용주 얘기할 테니 너 우리 고용주랑 면접 한번 볼래? 이래서 고용주 면접 보고 얘기해서 일을 구할 수 있지만 내가 고용주한테 다 얘기해놨어. 너는 내일부터 무조건 나와서 일을 하면 돼.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근데 현지에서 일한 경우는 무조건 고용주 면접 후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고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지에 있는 외국인한테 거래하면서 수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은행 계좌를 온라인 이체라든지 수표 받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즉, 카페에서 만나되, 그래야지 안전하니까 카페에서 만나되 현금으로 무조건 받게. 왜냐하면 그게 잘못해서 내 은행 계좌로 들어오니 보이스피싱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 은행 계좌 들어오는 돈은 딱 두 가지예요. 고용주가 보내주는 급여, 그리고 한국에서 가족이 생활비로 보내주는 돈, 이 두 가지만 입금이 돼야 돼요. 그 나머지 돈은 입금되는 것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몇 가지가 안전 사항이에요. 이것만 조심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안전하게 또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저희 인포센터에서 전하는 워킹홀리데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셨다면 Q&A 게시판으로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 재국민 신청에 대해서 등록 방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지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주면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캐나다면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에 가면 재국민 등록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에 있는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끝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현지에 3개월 이상은 체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요, 여러분들의 그 건강이 해지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 건강보험을 등록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병원 갔을 때 병원비 폭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건강보험 등록을 다시 해지됐던 것을 신청을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Q&A 게시판으로 질문 주시는 동안 사전에 설명회 신청 시 여러분의 적어주신 질문 중에 가장 많이 채주신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상황 관련 질문인데요.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워홀 가능한 국가가 어디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강의 중에 이미 설명을 해주셨지만 혹시 다시 한번 답변 가능하실까요? 사실 영어권 국가에서 갈 수 있는 국가가 가장 유리한 국가가 캐나다예요. 근데 캐나다가 구비서류가 하나 추가됐는데 현지 고용주에게서 잡 오퍼만 받으시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거의 인비테이션 받고 100% 가능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 이제 대만, 홍콩, 독일, 스웨덴,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은 7월경에 하반기 추첨으로 모집할 예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말부터 확인해 주시고 작년에 비자 접수를 했던 네덜란드 경우 9월 말부터 모집 공지 확인해 주시고 그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국가는 무조건 올해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일본도 올해 2월까지는 신청을 받았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잠시 접수 중지를 했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국가가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지를 수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증오 범죄 등으로 인해 해외에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출국 가능한 국가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답변할 때 가장 고민이 됐거든요. 안전하지, 이게 왜냐면요. 저희가 현재 있는 우리나라 정부인 대사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사관 홈페이지 안전정보에 보면요. 증오범죄, 사회 불안으로 인해서 조심하는 공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이전보다 더 많은 공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불안 요소가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 해당 국가 정부에서 이 불안 요소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사건, 사고는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해당 당사자 기준으로 50대 50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그 다음에 재외공간 홈페이지 등에서 수시로 안전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해외안전여행 웹을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현지 법률 준수해 주고 불법행위 금지 등 본인 스스로 안전에 대해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관련된 질문인데요. 월 신청 시 일자리를 먼저 구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는 제가 1년 체류비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자 신청할 때 그 잡오퍼 또 일자리가 구한 상태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지에 가서 내가 일할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캐나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자 신청 시 잡오퍼 서류가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은 비자 신청 시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추가 구비서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현지에 도착하거나 한국에서 현지 구직 사이트나 현지에도 한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한인 커뮤니티 검색이나 현지 교포 또는 지인 추천이라든지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나라도 직업 소개서가 있잖아요. 그런 영리 업체를 통한 소개 이런 방법으로 일자리를 찾고 최종적으로 고용조 면접 후 일자리를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될 때도 무조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이라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 트라이의 경우에 따라 계속 일자리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트라이 겨우에서 일을 못한다 하면 다른 고용주가 너 일 그만했으면 좋겠어 얘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희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99.9%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현지 언어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고용주들은 여러분들에게 현지인처럼 아주 능숙한 그가 회화 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을 할 때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그럼 너는 나와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현지 특히 오너들이 일자리 경험 보면 현지 업체 직원들 자세히 보시면요. 한국인의 성실함, 꾸준함, 그리고 일머리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야, 한국인이 정말 일 잘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그리고 업무에서도 면접을 보면 아시겠지만 업무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해외가 부족하더라도 일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일에 대한 열정 또 직원 간에 얼마나 친밀할 수 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중요하지만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어필하면 충분히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워홀을 100%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킹홀리데이 하면 여행,
취업, 언어 등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체류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클라이밍, 수영, 스키, 서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오프라인으로 언어 교환 또 미덕 모임을 통해서 참가해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경험을 하고 어떤 분은 색다른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거든요. 또 일과 관련해서 뭐 바리스타 자격증 그런 것들을 따기도 하거든요. 그 흔한 게 호주에서 RSA, RSS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의 전공과 많은 무급 인턴십 또는 유급 인턴십을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버스킹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악기를 배워서 페스티벌에 참가하시는 분도 있고 국제영화제 등 같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노드트립, 캠핑, 번지점프 그리고 유럽 같은데 유럽 지역으로 가신 분은 여러 국가 여행 등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제 참가자 중 사무직에 근무하는 분들의 비율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워킹홀리데이 유경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복수 응답자 중에서 9.1%가 한인 회사에서 그리고 7.0%가 현지인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사무직에서 근무했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카페나 레스토랑, 상점 등 서비스직에서 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워홀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근무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다면은 그 사례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어요. 정규직 전환된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직장에 그리고 어떤 업종에 그럼 어떤 국가에서 이런 게 많다는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전문적 기술 또는 기본 업무 능력이 필요한 분야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있는 업무죠. 그래픽 디자이너나 IT 관련 프로그래머, 호텔 매니저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워킹홀리데이를 가지만 그 전에 한국에서부터 해외 취업 목적으로 링크드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링크드인, 인디드, 글래스도어 같은 데서 그런 취업 사이트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또는 경력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고 이런 분들은 워킹홀리데이 가시기 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업체가 있다면 거기다 취업 캐리어나 취업 이력서를 내서 내가 워킹홀리데이죠. 1년 동안 체류가 가능한데 아니 얼마 동안 체류가 가능한데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있느냐 하고 사전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나 이게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왜냐하면 워킹홀리데이 가면 제가 1년 체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단기 체류다 보니까 단기간 일을 하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워홀러보다는 현지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 현지인, 그러니까 오랫동안 체류하는 그 현지인을 정규직 지용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간다 하면 임시직,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해외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다수 국가에서는 한국에 들어와서 그 해당 국가 기업에서 주는 추천서나 보증서를 가지고 취업 비자로 전환해서 다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 워홀로 현지에 머물면서 커리어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커리어가 저는 이제 아마 일에 대한 전문적인 커리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워킹홀리데이 가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꼭 여기서 커리어 쌓는 방법은 무조건 일을 통해서만 커리어 쌓을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지 아니라고만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서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커리어를 쌓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관광 관련 전공자가 호텔이나 리조트 업무 일을 통해서 해당분 커리어를 쌓을 수 있죠. 그리고 디자인 전공자가 관련 회사에 취업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또 이런 분들은 나중에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경력서적 추천서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증명서가 되거든요. 그러나 여가 활동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대외 활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박람회, 영화제, 페스티벌 등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커리어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하면 꼭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워홀러들 준비생들에게 주의사항 등 조언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게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확고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면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이거 성차별 아니야? 이거 약간 저게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티켓이라는 어떤 행동이 잘못해서 오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 내가 기분 나빠서 나랑 친구 안 해. 이상 뭐 이게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다면 다시 물어봐서 이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 친구의 대답을 들어봐도 늦지 않는데 그냥 딱 이건 잘못됐다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리면 내 사고폭이 상당히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가게 되면 낯설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도전과 일과 공부, 여행과 만남의 그 적절히 버무린 또 하나의 즐거운 삶 속에서 내가 나만의 워킹홀리데이 스토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워킹홀리데이 가신다면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을 다루는 동안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Q&A 게시판으로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후 입국 전 혹은 체류 중에 만 30세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신청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신청일 기념 말씀드렸던 그 신청해서 그러니까 신청 전에 만 30세였는데 신청 중간에 만 31살이 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입국 유예기간에 따르면 만 32살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즉 신청일 기준까지만 만 30살 전에 비자를 신청하시면 되고 그의 나이가 지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워홀 비자로 현지에 있는 학원이나 전문기관에 등록해서 수업을 받아도 되나요? 라고 주셨는데 아마 어학원 말고 다른 뭐 전문 학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됩니다. 뭐 어떤 학교에 내가 학생으로서 들어가는 건 워킹홀리데이 학생으로서 들어가는 건 안 되지만 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우리나라도 있잖아 그런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비즈니스 코스라든지 여러 코스라든지 아니면 요리 학원에서 하는 그 전문 직업군에서 하는 요리 코스 이런 것들은 등록이 가능해서 일을 배울 수가 있지만 이것도 동일하게 그 아까 저는 어학연수 기간처럼 제한된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미리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요, 지금 해외에 체류 중이신데 대만이 가깝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반드시 국내로 돌아온 후 대만 워홀을 신청해야 되나요? 해외 대사관에선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말씀했는데 대다수 국가가 다 한국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한국에 있는 주 한국 타이페이 대표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신청이 가능한 국가는 몇몇 국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국가,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덴마크, 스웨덴 정도가 되고 그 외 국가들은 다 한국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이지만 자격 조건을 보면 한국에서 신청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도 해외에서 신청하다가 그러니까 비자 발급이 최종적으로 거부된 케이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국가는 다 한국에서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오스트리아는 그 주변 국가 몇몇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뮌헨 총영사관, 그래서 몇 명, 아주 서너 개 그런 외국 그 공간에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워홀 신청할 때 자보퍼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자보퍼를 받지 않으면 워홀 비자가 나오지 않는 건가요? 자보퍼가 있어야 한다면은 한국에서 미리 이를 구해놔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이제 Q&A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긴 겁니다. 2019년도까지는 캐나다는 자보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후에 코로나가 사라지게 될 경우 아마 캐나다도 자보포 요구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2021년 올해는 자보포를 요구하고요. 그 자보포가 없으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보포가 있어야지 캐나다 정부로부터 인비테이션, 초대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보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하느냐. 캐나다 현지에 있는 일자리 사이트, 그래서 키지지라든지 크라이그 리스트라든지 현지 캐나다 잡라든지 아니면 현지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 우베뉴, 우리들의 밴쿠버 이야기니까 우베뉴라든지 캐나다를 생각하는 모임 아니면 빨간 깨님 이건 제가 그냥 예시만 든 거예요. 아니면 현재 친구가 있다면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면접 후 작업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한국에 있는 영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서 그 업체를 통해서 작업포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인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내가 작업포를 받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현지에 갔어요. 캐나다. 근데 그 고용주가 오퍼대로 나한테 보장을 안 해줘요. 부당 노동 대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자보 때문에 캐나다 입국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당 노동 대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닙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때 필요한 것이 잡오퍼지 현지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현지에 부당 노동 부재를 신고를 하거나 그 일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애니메이터와 같은 IT와 그래픽 디자인 쪽의 경우에는 먼저 워홀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을 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높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해당 국가마다 그 취업할 수 있는 그 직종들이 다 달라요. 그게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 직종에 따라 이 사람한테 취업 비자를 줄지 말지가 결정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캐나다를 예를 들면 대도시 밴쿠버나 토론토에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 워킹홀리데이 끝나고 나서. 그런데 캘거리에서는 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해당 분야에서 밴쿠버나 토론토에서는 나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거를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자리 일하는 사람이 적은 그런 도시에서는 중소도시에서는 도리어 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상황에 따라 막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 도시에선 됩니다. 이 국가에서 됩니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국가가 결정되고 해당 도시가 그 기업이 되면 그 기업한테 물어보면 그 기업이 우리가 너가 이렇게 능력이 좋다면 우리는 나중에 너한테 정규직의 취업 오퍼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영국에 가신 분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영국 아까 제가 체류 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회사에서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강연에서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구되는 조건이 어떤 거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먼저 네. 짧게 뉴질랜드를 말씀드릴게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안에 3개월 정도 포도 농장 같은 그 농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면 그 증거 갖고 3개월 추후에 그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3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뉴질랜드고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러나 호주나 뉴질랜드 동일한 건 나이 자격 조건이에요. 만 30세 이하인 경우에만 연장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 도착했는데 만 31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장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나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호주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달라졌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농장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있어요. 그 지역이 보통 농장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과 농장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했을 경우에 호주는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그러니까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 기간에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컨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에 또 그런 특정 지역, 또 해당 업종, 농장이 많은데 거기서 6개월 이상 일했던 증명이 되면 또 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라 이게 자격 조건이 좀 약간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한 후 정규직 채용 제안을 받았을 때 그 비자가 변경되는 동안 어떠한 상태로 체류하고 생활하게 되는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해당 국가에서 가능하다는 경우에 말씀을 드릴게요. 대다수 국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해당 국가의 해외 취업 비자를 받아서 가는 경우가 없고, 현재 살 경우에는 그걸 우리는 브릿지 비자라고 불러요. 그 비자를 신청했는데 체류 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그 취업 비자를 받을 때까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브릿지 비자인데, 그 브릿지 그냥 연장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체류만 가능한 상태로 브릿지 비자에서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릿지 비자인 상태에서는 외국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취업 비자를 받게 되면 현지에서 취업 비자 받는 전환 절차를 다 끝내시면 되고, 만약에 그쪽에서 당신은 취업 비자를 줄 수 없습니다. 해당 국가의 정부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를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돌아와야 돼요. 그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환급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마다 세금 환급 기간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연말정산이라고 불러요. 저같이 직장인 같은 경우는 매년 1월 달에 연말정산 신청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국가마다 세금 연말정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국가및 지역별 정보에 가시면 그 국가에 가면 세금 환급 부분에 따로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는 2월부터 3월에 세금 환급 신청을 하고, 호주 같은 거는 6월에 세금 환급 신청하고, 이게 국가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라 세금 환급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제가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 조건은 하나 뭐냐면, 내가 현지 고용계약서 쓰고 그 고용계약서 이거에서 고용주가 저한테 페이슬립 보수 명세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보수 명세서에 내 텍스가 나간 것이 보여요. 텍스가요. 그리고 그 텍스 나간 비용을 나한테 현금을 주거나 은행 계좌로 돌려주거든요. 이거 같은 걸 우리는 텍스잡이라고 불러요. 이 경우에는 그 총 번 돈에 따라 세금 환급이나 또는 내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실 면접은 보지만 보수 명세서를 받지 않고 그냥 구조로만 나는 그냥 현금을 줄게. 왜냐면 내가 세금 안 내고 이만큼 줄게 해서 돈을 우리는 그걸 캐시잡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캐시잡은 불법이에요. 왜냐면 해당 국가에 신고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법적인 보호조치 못한데, 이 캐시잡의 경우에는 세금 환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금을 내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 명세서를 받고 세금을 얼마큼 내고, 그리고 그 보수 명세서는 주중에 일할 때 시간당 수당, 그리고 토요일 일할만 주중에 받는 시간당 수당, 그 다음에 공휴일
우리나라 어떤 개천절이나 3.1절에 받는 공휴일에 받는 세금 수당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것들이 내가 따로 정하는 그 일한 시간과 동일한지 보고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수 명세서에 세금이 나갔다면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각 국가마다 그 부당 노동 구제하는 그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 고용노동부 사전에 똑같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쩔 때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끝날 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부당 노동 구제를 받기 전에 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그 고용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당 노동 행위를 당했을 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따로 면접 볼 때 몰래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코워커들이 내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면접 볼 때 항상 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가 얘기를 못해요. 근데 외국은 그게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시간당 수당을 얼마를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몇 시간 일자리 보장받는다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물어봐도 그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 고용주가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면접 볼 때 이걸 꼼꼼히 물어봐서 그런 것들을 다 고용계약서 안에 집어넣으면 부당 노동 대우를 당할 가능성이 거의 적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너 고용계약서 이렇게 해놨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코워커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매니저가 나한테 부당 노동 행위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상위 그 매니저가 아니라 상위 고용주라든지 더 위에 디렉터한테 내가 컴플레인해서 회사에 있는 회사도 또 시스템이 있거든. 그 시스템에서 컴플레인해서 그것을 보호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회사의 그런 시스템이 어떠냐에 따라 회사 시스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해당 국가의 정부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약간 개인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완전 재택근무 중이라 회사에서 해외에서 몇 달간 체류하면서 일해도 된다고 하는데, 워홀을 통해서 디지털 노마드 같은 형식으로 워홀 비자를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에서만 신청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디지털 노마드가 저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지만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에서 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한국에서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 가능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해외 체류하는데 한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온라인으로 이렇게 일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Q&A 질문이 없으시면은 혹시 설명에 이대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저는 문제 없습니다. 혹시 종료정의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구직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워킹홀리데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거든요. 때로는 즐겁고 기억에 남는 경험보다 실패와 좌절, 향수병, 그 다음에 슬럼프, 369로 슬럼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외로움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자들이 말하는 워킹홀리데이 장점이 있거든.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워홀러가 어떤 경험과 도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첫째,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는 힘과 그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다. 둘째,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하며 어디서든 혼자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셋째,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고의 폭이 넓어졌고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가 생겼다. 넷째, 앞만 보며 달리지 않고 여유를 즐기는 법을 알게 되었다. 이 정도는 제가 좀 많은 워홀러들 만날 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 또한 워킹홀리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워킹 홀리데이로만 가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 20대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학연수, 자원봉사, 대외활동, 해외여행, 배낭여행 그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워킹 홀리데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동일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대 때는 실패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도전하고 또 경험해 볼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끝으로 추후에 워킹홀리데이 하면 인포센터입니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먼저 저희 인포센터에 연락해서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참석자분이 한 분이 그 과장님 강의 자료 맨 첫 장부터 한두세 장 더 보여주실 수 있는지 한번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 페이지는 아마 저희 팜플렛에 없을 겁니다. 지금 페이지 보이십니까? 제가 아까 다양한 활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족도 조사 링크가 이제 곧 문자로 도착할 텐데요. 혹시 해외 취업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월드잡 플러스 통해서 방문 상담과 온라인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과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